급하지 않은 매도인들은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급한 매도인들은 호가를 낮추면서 혼조세가 일어나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토제로 인해서 갭 투자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가족 간의 저가 거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불가능에 놓여 있다. 매도인의 심리가 더 크게 위축되고 매수인은 훨씬 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6월 27일,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과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매매 물량은 약 20% 감소된 수치고 반대로 전월세 매물은 그만큼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은 왜 증가된 상황일까요? 지금 전세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 및 전세 1주택에 대한 DSR 규제 정책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지 못해 퇴거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대출에 맞게끔 다운사이징이 돼서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로 수요가 이탈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의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세 수요가 감소되고 이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은 준전세나 준월세, 월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세 매물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세 가격 서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크게 월세를 지불할 수요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와 인천 지역 일대로 수요가 이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지금 월세에 대한 매물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지금 매매 물량은 감소되고 있는데 자, 이 매매 물량도 거래가 잘 돼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매매 물량이 감소된 건 수요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는 매도인들이 많아져서 매물이 감소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더라도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매도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서 호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호가를 높이고 있는 매도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호가를 엄청 낮춘 급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혼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줄어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70% 급감된 상황입니다. 매매 물량이 감소된 것보다 수요가 약 3, 4배 정도 더 감소된 수치이기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난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거래가 되면 하락 전환되는 거래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힘이 약한 외곽지부터 나온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1년, 22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집값 하락세는 중심부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 외곽지부터 일어나면서 중심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도인은 양도를 하고 싶어도 양도가 불가능해서 원천 봉쇄되는 상황으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꼭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매도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유로운 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호가는 전부 다 혼재되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아니면 실질적 자본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양도를 해야만 할 텐데 지금 매수인이 완전히 원천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분들은 호가를 낮춰서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낮춘 호가의 거래만 되더라도 실거래 가격은 하락 전환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 한국부동산원 같은 통계 지표에서는 호가를 기준 삼아서 증감률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호가 기준에서 통계 지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 거래된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 한 건의 거래만 호가가 낮은 거래가 실거래가 나오면 하락되는 원인이 발생되고 그 원인 때문에 매도인의 심리가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더욱더 관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매도인 주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왜 이 매도인들은 출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매도 주체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매물을 왜 출회할까요?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1주택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대출금리 1주택자, 특히 저번 시간에도 다뤄드렸지만 2020년, 21년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기준금리가 0%대였고 그 당시 주담대가 2%대, 굉장한 초저금리, 역사상 초저금리가 나왔던 시기에 대출받았던 분들, 이분들이 변동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22년, 23년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였던 게 금리 인상이었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뭐 한 5에서 6%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 압박 때문에 하락기 때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못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던 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출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변동금리자뿐만 아니라 혼합형금리자도 굉장히 많죠. 5년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자. 그러면 2020년 5년 고정금리를 받으셨던 분들 5년 동안 이자만 냈을 겁니다. 그 몇십만 원 냈던 이자가 갑자기 5년이 끝난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몇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받았던 고정금리 2%대에서 지금 현재 4% 중반대까지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상단은 6%가 돌파된 상황입니다.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천차만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대출 압박이 엄청나게 부담되면서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되는, 그러면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러면서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출 3개월만 연체돼도 이건 이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일시적 2주택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매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은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이내에 양도해야지만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3년 이 매도 기한이 도래된 분들 반드시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선매수 후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23년도, 24년도 그때도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단 선매수, 전세를 끼고 매매하고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되면 내가 거주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본인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올 겁니다. 23년도에 만약에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안팎에는 양도를
해야만 하겠죠. 23년도 당시에 제가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워드렸습니다. 집값이 워낙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높은 지금 수준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선매수 후매도 분들은 자금이 많이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갈아타기를 계획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 워낙 높고 계속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호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먼저 사자. 그리고 지금 거래가 많으니까 사는 동시에 부동산이 내놓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거래가 원천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종전주택이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대출이 아예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도 아예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 집을 매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계약금을 아예 포기하고 종전주택에 다시 들어가거나 또는 종전주택을 어떻게든 저렴하게라도 빨리 팔고 잔금을 치러야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받고 전입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텀 안에 어떻게든 종전주택을 정말 호가를 낮추더라도 값싸게라도 빨리 팔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팔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다주택자이실 겁니다. 이 다주택자는 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양도를 해야지만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 세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고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갑자기 다주택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아마 연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지만 손실을 보지 않고 지금 높은 수준의 매도를 해서 실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가운데 거의 100이면 100,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상담해보면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상승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2020년, 21년 집값이 높은 수준에서 다주택이 됐는데 22년, 23년 한순간에 집값이 급락하고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역전세에 놓이면서 엄청난 대출을 받으셨던 다주택자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역전세만 하더라도 한 채당 수억씩 임차인한테 돈을 내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엄청난 공포심리에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그냥 1주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놓이고 싶어 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아야만 할 텐데 2017년, 18년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도가 세제 혜택을 마무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17년도, 18년도가 가장 많았는데 2017년도 그 당시에 대다수가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가 되면서 잦은 말소와 자동 말소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따라서 다주택자인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주택에 2년 이상만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잦은 말소한 시점에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만약에 등록한 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4년이 끝난 시점에 잦은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2021년도가 잦은 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잦은 말소를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21년에서부터 5년이면 26년도입니다. 따라서 2026년 안팎에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양도를 해야만 하겠죠. 또한 자동 말소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8년 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 2017년도에 등록하셨다면 2025년 이후부터 자동 말소 시점에 접어듭니다. 근데 자동 말소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가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3년, 24년보다 지금 집값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3주택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된 부분부터는 종부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여러분들의 종부세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 그럼 당연히 이건 짐이죠. 팔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세금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오히려 받기는커녕 과세가 된다면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면 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죠. 왜냐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놓여있지 않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 호가가 낮춰지고 또 그게 한 건의 거래가 된다면 실거래가는 하락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매수인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관망이 훨씬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자, 매물출의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집값이 상승됐습니다. 가격이 상승되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도입했죠.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매물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전세 낀 매물은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물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다만 한 번 출회된 매물은 반드시 재차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튀어나올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한 매도 물량입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전세 만기가 끝나면 즉시 다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위험한 매물. 근데 그걸 받아줄 수요가 없죠. 토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서울 전체 모든 지역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수요가 아예 완전 차단됐고 규제지역 일대로 대출 한도가 2억, 4억, 6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DSR 3단계가 도입돼서 대출 한도가 거기에서부터 더 축소됩니다.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수요가 완전히 급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급하지 않은 매도인들은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급한 매도인들은 호가를 낮추면서 혼조세가 일어나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장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혼조세는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급감됩니다. 매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 매도 주체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원천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생각해 낼 게 두 가지입니다. 직계 존비속 가족 간에 증여를 하거나 또는 가족 간에 저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우선 증여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된 겁니다.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3.8%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체 대부분이 다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증여 취득세 12.4% 중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3.8% 약 7천만 원 정도 수준 취득세 납부를 하면 되었겠지만 지금 서울 전체는 규제지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2.4% 약 2억 5천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증여세도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 취득세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3, 4배 정도 가까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증여를 하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증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중과가 적용이 너무나도 크게 돼서 세금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증여자는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속한 분들 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또는 공시가격 3억 원이 초과되는 이런 주택들은 전부 다 취득세 중과 12.4%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중과 적용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취득하자마자 부담 압박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양도세에 있어서도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내가 증여받은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했던 시기에 취득가액으로 2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취득세 그래 내가 낼 수 있다 라고 가정하더라도요, 갭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서울 전체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증여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나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전세나 월세가 껴져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죠. 근데 그런 주택들은 토제로 인해서 갭 투자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에 매도를 계획하는데 매도가 안 되니까 이 매도 기한 자체에 매도를 하려면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태까지는. 근데 이 증여도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 간의 저가 거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불가능에 놓여 있다. 보통 직계 존비속 가족 간의 이 거래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를 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가 양도를 했다라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취득세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기본 세율 1에서 3% 수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대부분 저가 양도 거래 금액을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방식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가 인정액 기준을 삼고 있는데, 증여건, 저가 양도건 양도하는 시점에서 6개월 전 그리고 그 이후 거래 사례 금액으로 평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대부분 실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에서 삼고 있죠. 만약에 실거래가 기준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 그게 없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아파트는 대다수가 한 건이라도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가를 일명 실거래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시가의 5%, 그러면 약 7,500만 원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보다 시가에서 대가는 내가 취득한 금액입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방식으로 나는 10억의 부모님한테 취득을 했지만 10억으로 보지 않고 시가 기준인 15억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서 납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중에 주택이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주택인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족 간에 저가 거래를 했을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우선 주택이 있는 자녀는 기존 부모님의 주택을 저가 양수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이 비규제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지역 2주택 이상자이기 때문에 8.4%의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2주택자였다 그러면 12.4%의 중과가 적용되기 되죠. 그런 부담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저가 양수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죠. 근데 이 대출이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되죠. 2억, 4억, 6억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가 양수한 이 매물들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전월세가 껴져 있는 매물을 저가 양수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토호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 자녀가 봤을 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갭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전세 만기가 곧 끝나는 부모님의 이 주택을 저가 양수하게 될 경우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 2억, 4억, 6억 매매 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스텔스 DSR 3단계 가상금리 3% 적용해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약 4% 중반인데 그럼 7%대 이상의 스텔스 DSR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이 거의 아예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또 그 모든 전액 자금들을 입증하고 증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26년 내년부터 저가 양도를 하게 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면 취득세 12.4%를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정부 입법안이 행안부로 넘어갔고 지금 행안부 법안 소위에 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자구 심사가 들어갈 것이고 또 본회의 넘어가서 내년부터 실행될 소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저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지만 대통령령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안 소위에서 뭘로 바뀌었냐?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존의 상증세법처럼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시가의 대가를 뺀 금액이 더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냥 증여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가 15억이에요. 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근데 나는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의 차익이죠. 시가의 5%면 7,500만 원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7,500만 원보다 더 크죠. 이러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15억에 7,500만 원 이내로 저가 양수를 해야지만 기존의 기본 취득세율을 납부하겠지만 15억에 7,500만 원을 뺀 금액보다 더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여로 간주하겠다. 예를 들면 대가가 14억만 내더라도요 7,500만 원보다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증여로 간주하면서 취득세가 12.4%를 납부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이미 지금 의결된 상황이고 내년부터 실행될 소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양도도 거의 불가능하네요. 증여처럼 똑같이 12.4%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배보다 배꼽이 크고 또 토지가 전반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월세가 껴져 있는 이 매물을 저가 양수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매도 주체의 매물출의 원인들 가중에 압박이 큰 분들 그리고 매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물들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될 텐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이 증가될 소지가 클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요가 완전 원천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고 급한 분들은 호가를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증여로 내놓거나 가족 간의 저가 거래를 전환시켜서 진행하려고 했던 수요층들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팔아야만 하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면 호가를 더 낮춰서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거래가 된다면 하락 거래가 되면서 매도인의 심리가 더 크게 위축되고 매수인은 훨씬 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